여러분들 지도 좋아하십니까? 지도 집에 갖고 있는 분. 우리 집에 지도 있다. 아, 역시 교양인입니다. 예, 근데 옛날엔 여러분 지도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도는 땅을 가진 부자만 갖고 있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인류가 그냥 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급격한 변화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나무와 풀이 마르고 과일나무가 이제 더 이상 과일을 맺지 않고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농업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강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생산하면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유도하는, 이렇게 좀 장사 수완이 좋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야라고 그 권력자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지도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그리고 그 주변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표시한 그런 점토판 지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지도는 돈의 상징, 그렇죠? 또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나겠죠. 지금 땅은 강주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좀 넓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상을 담은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라고 하는, 물론 최초 있을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가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유프라테스 강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바다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상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어떤 새로운 농사 방법도 전파되고 또 문명이 꼽혔습니다. 자, 이게 1차 혁명이에요. 그래서 1차 혁명은 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여기서 지도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상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욕심을 지닌 통치자가 나타나요. 이제 이 문명을 연결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합치고 연결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지닌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너무 똑똑한, 자 박수를 치고 싶은, 자 박수. 지리 영재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세에 죽었습니다. 32세인가 3세인가 뭐 만으로 하면 33세일 수도 있죠. 네, 32세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왕이 몇 살 때 됐냐면요 20살 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1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제국을 통치해야 돼요. 갑자기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그 작은 나라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제 왕자에서 왕으로 됐는데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동방 원정을 해서 인도, 아까 그 인더스강 유역 있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20살에 됐는데 32살에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10년 동안 그 많은 지역을 다 점령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서 제 지리학적인 상상력을 제가 좀 발휘해봤거든요. 자,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철학의 대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당대 최대 학문과 철학, 과학의 중심지인 바로 그리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10대 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특별한 교수법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책 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습니다.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과 동물의 어떤 특성들을 가르치고 그 지역을 탐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리학자로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원정 하던 길에요. 새로운 어떤 식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그걸 보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역의 기후와 자연 조건은 이럴 것이고 여기서 농산물이 많이 날 것이고 이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제자야 하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에서 코치해 줬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 어떤 기후일 거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특별한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책은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 최초의 영웅서사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책을 읽히게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다룬 어떤 스토리거든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어떤 특징도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이게 저절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라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파란 하늘, 그죠? 막 이렇게 왠지 살기 좋은 데 같지만 그건 여러분 약간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속으시는 겁니다. 여행사에. 여러분 한번 겨울에 그리스 가보세요. 이렇게 막 축축하고 막 우울합니다. 관광객도 별로 없어요. 여름 반짝입니다. 그리고 작은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농토가 없어요. 아까 우리 1차 혁명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 매우 비옥한 그쵸? 농경지, 강 주변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큰 강이나 큰 어떤 농사질 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척박한 환경이죠. 혹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뼈가 많은데 살이 없는 고기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가 이런 문명이 꼽히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열심히 지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리브나 이 포도를 어디 가서 팔까? 항상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 여행도 많이 하고요, 또 무역을 하고 해서 멀리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지리적 상상력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이제 그런 지리적 상상력이 중심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호메로스나 뭐 이런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 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육의 중심지, 거기다가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특별 과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20세의 왕이 됐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큰 꿈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지역의 정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여러분 수천 년 뒤에 20세기에 어떤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소설에 근거해서, 그 스토리에 근거해서 그 고고학적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지리 정보에 근거한 호메로스와 그 호메로스의 그 책을 정말 동방원정 갈 때도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백전백승을 하는데 이런 지리적 상상력이 풍부한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공간 혁명의 이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지역이 좀 나오나요? 어디요?
로마,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루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마우리아 제국, 즉 이 인더스 강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서 문명을 연결시킬 때 꼭 필요했던 그 수단이 있었거든요. 뭘 타고 다녔을까요?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공간 혁명을 부른 것은 이 말이라는 이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들이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좀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미술학원에 가면 이제 데생을 시키시는데, 그쵸? 이 사람을 그리게 해요. 지금 벌써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어쩜,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미남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뭐 그렇게 뭐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뭘 잘했길래 우리가 지금 미술학원에서 그릴 정도로 유명한 남자가 됐을까? 비밀은요, 그 황제의 아주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지도를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확장 시기에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루트를 짜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서 황제가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자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를 그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황제에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신임을 얻어서 결국은 이 황제의 딸 율리아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돼요. 완전 팔자 다 고친 거죠. 지도 잘 그려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슬퍼요. 자신의 오른팔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이 두상을 만들어서 전 로마 제국에 뿌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미술학원에서도 이 아그리빠를 그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에 의해서 어떤 로마 제국의 기초가 이제 닦이게 돼요. 단순히 여러분 로마만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북쪽 영국에도 그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북아프리카에도 튀니지 같은 데 가면 이 로마 시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그리빠가 만든 지도에 의해서 이런 제국이 형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공간 혁명은 이 말을 잘 타는 사람, 또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확장됐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아그리빠 말고도 2차 공간 혁명을 주도한 지도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프톨레마이우스입니다. 프톨레마이우스는요, 지금 봐도 여러분 좀 정확한 지도 같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지도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프톨레마이우스가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이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고 만든 이 지도, 이 포이팅거의 지도는 약간 좀 현실성,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쉬고 먹으면 좋을까라는 일종의 여행 지도였다면, 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세계 지도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큰 스케일의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경도 위도의 이런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벌써 2000년 정도 된 지도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도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힌트. 네, 알렉산드로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병사들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전쟁을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평범한 농민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백전백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은요, 새로운 도시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요,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요? 알렉산드로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도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도시 개발권을 그 같이 따라온 그 부하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진군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도시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당시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모든 게 다 그쪽 알렉산드로스에 집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도 다 그 알렉산드로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펼냐면요, 이제 각 여러 지역에서 온 배들이 이제 정박을 하면 다 뒤집니다. 그래서 지도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서적을 압수해요. 그리고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본은 자기네들이 갖고 도서관에 넣고 사본을 주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새로운 지식들은 다 알렉산드로스에 몰리게 돼요. 그 지리 정보 또 다양한 지식이 모여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를 만드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알렉산드로스에는 없는 게 없다. 단지 없는 거 딱 하나, 눈, 스노우.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눈 빼고 다 있다. 이럴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